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바쁘게 일상생활 열심히 영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국회 헌재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내각의 총리부터 장관까지 나와서 많은 답변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또 헌재에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오늘 마지막 국민들 앞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생중계를 보면 잠시 후에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얼마나 긴 시간을 할지 등등 초미의 관심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숨가쁘게 헌재와 국회 내용들, 그리고 지금 폭풍의 핵 속에 들어와 있는 명태균 게이트까지 함께 풀어나갈 프로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덕구 의원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강덕구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로 해야 되는데 저걸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저걸 보고 하셔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를 합니다. 네, 명태균 씨 저 사모와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해도 또 열심히 꿋꿋하게 통화하고 취재하고 열심히 특종을 잘 취재해 오시는 우리 서픽스 전계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뭐 제가 취재해오는 게 요즘은 이제 이게 함량 미달인 게 많아가지고요. 아, 근데 오늘도 또 통화하셨다면서요? 글쎄요, 그래서 뭐 제가 통화를 감동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주진우 기자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발의 피고요. 네. 저 중요한 정보를 오늘도 뭐 터뜨리는 거 보니까 역시 네. 큰 기자는 다르다. 우리는 등발만 걷지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자세로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 이상의 특종을 아유, 많이 어디다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상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요? 네. 대구에서 하시는 방송 보니까 아주 텐션 좋게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 헷갈릴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이미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은 나왔었지만 전체 거의 풀 버전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방금 전에 오픈된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 해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그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야, 지금 시작하자마자 무려 9천여 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명태균 운다 울어 사이먼 리님께서 술 취한 목소리네 풀레옴님께서 시건방진 어토하고는 너무 지금 댓글이 많이 달려서 막 제가 멈춰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심각하네요. 지금 저 네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라고 그때 해명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상현이한테 성도 빼. 상현이한테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다 알고 거짓말한 거야 국민들한테. 그렇죠. 지금 네. 취임식 전날 한 거잖아요. 5월 9일 오전입니다. 예, 저거. 근데 네. 저걸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건 뭐냐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총재까지 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 본인이 국힘당 총재야.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걔네가 얘기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억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명태균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나는 경선 이후로 연락도 끊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요 이제 녹취 파일 중에 일부가 이제 편집된 거를 오픈을 딱 하니까 급하게 대통령실 입장이 그때 나왔던 것이 명태균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좋게 얘기해 준 거지. 나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지시한 바도 없다라고 분명히 대통령실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녹취 풀 버전 보니까 나오잖아요. 상현이한테 내가 얘기할게. 아니 이게 진짜 대통령실의 공식 메시지가 입만 떼면 거짓말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대화에서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상황 설명을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이런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잖아요. 네.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했습니까? 그렇죠. 자, 저 전화가 녹음된 것과 어제 공개됐던 김건희의 명태균 통화 내역하고 시차가 지금 확인이 됩니까? 누가 저 더 통화 이후에 김건희랑 통화를 한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는 그 다음 날 명태균을 취임식장에 불러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취임식에 김포공항에 의전 차량이 갑니다. 네. 의전 차량에 가서 명태균과 명태균 아이들이 함께 그 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갑니다. 저희끼리 오래전에 나눴던 얘기를 꽁꽁 숨겼다가 오늘 이제 오픈하신 거죠. 아, 이제 뭐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 그때 이제 부인은 참석하지 않고 아이를 2명인가 아마 데리고 갔을 건데요. 의전 차량까지 나와서 김포공항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의도에 이제 취임식장에 갔고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이제 쌍무지개가 떠서 대통령이 2명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나 김건희가 중요하게 명태균을 섬겼으면 그 전날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의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윤석열은 왜 그러면 지금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김건희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것처럼 해왔던 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들통 나는 날 윤석열은 탄핵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 이제 아이러니를 한번 조합해 보시면 네네.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 요 댓글에 보면 입벌구가 지금 뭐 소나무님, 손정숙님, 어진님 입벌구 뭐 주벌구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 꼭 읽어드려야 될 게 있네요. 화난 여수행님께서 우리 저 정계환 대표님 겁쟁이라고 했는데 겁쟁이라 했던 거 사과했는데 안 읽어주시네요. 슈퍼챗 주시면서 아마 다시 이렇게 제가 겁쟁이라고 했던 거를 사과했는데 안 읽어주셨다 그래서 예, 겁쟁이.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건 겁쟁이 맞습니다. 제가 조심하고 있고요. 자, 화를 취재는 풀어주시고 열심히 서로 하는데, 예. 당선 무효형 아주 중요한 것도 짚었네요. 네, 의원님. 김건희 씨가 명태균이랑 통화하면서 본인 남편이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한 거 다 예를 들면 얘기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씨의 일거수일투족 포함해서 말한 내용까지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이번에 밝혀진 확실한 팩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의 김건희가 있었다. 과연 V0인지 V2인지 영상 한번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리 있는데 갈 수 있어. 유상현한테는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성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네네. 그 둘이 통화하는데 그 V1이 네. 옆에서 뭐라고 전화 통화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 네, 언뜻 맞아요. 듣기에 들려요. 윤상현한테 뭐 내 이름 팔지 말고 그 밀어붙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권성동이나 윤한홍한테 전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누구랑 통화를 저 시점에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네요. 네. 그리고 윤상현이 요즘에 왜 저렇게 그 내란 좀비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윤석열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실드를 쳤는지 네. 또 이해 가는 대목도 있고요. 네. 법률적으로 방금 보신 영상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신형 2년 받았던 게 정당의 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 문제에 관여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받았는데 그때 이걸 기소했던 게 윤석열이었다. 이건 이렇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공판검사에 한동훈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 사건에. 근데 지금 향간에 자 김건희가 저렇게 명태균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데 김건희 어떻게 처벌할 방법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금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자 공직선거법상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대통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벌할 거냐? 민간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나?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건희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모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공모를 하면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분자인 대통령과 공모를 한다?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 김건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게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윤석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지검장한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8년 구형 때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개입한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것도 저 녹음과 저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 와이프 지키려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다. 내가 8년을 때렸는데 이거 그러면, 들키면 거꾸로 우리 가족들 나랑 V0랑 다 8년 이상 맞을 수도 있다. 예, 그게 결정적인 하나의 또 이유였을 거다라는 확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 USB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김건희가 내란의 트리거였다라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 USB가 만들어진 시점과 이게 용산에 알려지게 된 계기, 그 과정에서 역할했던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이 시기가 특정이 돼야 이게 트리거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에 명태균 씨가 잠시 사라진 적이 있잖아요. 어딘가에 왜 2박 3일인가 3일 동안, 뭐 3일 동안 뭘 갔을 때 저런 작업을 했겠죠. 그때 USB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황금폰 세대 중에서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돼서 특히 공천과 관련돼서 이게 중요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이거는 무거운 중죄의 혐의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랑 문자
별도로 USB에 마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공개한 것과 또 오늘 영상, 물론 이제 오늘 영상은 일부분은 나와 있었습니다만 거의 풀 버전으로는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 출처가 어딜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언론사다 또는 검찰이다. 특종제주기 우리 전기환 대표님 어딜까요? 저는 검찰이라고 보고요. 오늘 명태균 쪽에 연락을 해봤죠. 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명태균이 이걸 직접 준 것은 아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남상권 변호사는 뭐 전화 통화를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던데 뭐 감옥에 있는 명태균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족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 보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진우 기자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그럴 수 있지만 내용은 매우 의심하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검찰발로 이미 갖고 있던 USB나 명태균 황금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검찰은 그동안 내동 창원지검에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다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이걸 밖으로 흘렸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이 28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 하면서 오늘도 보도자료 보니까 뭐 본인이 미국과 직접 긴밀히 협의한 것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이 뭔가 내부에서 한동훈파와 과거에 있는 이미 이제 찌그러졌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파가 다 찌그러진 상황에서 검찰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주 기자 평소에 이제 활약상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출처를 뭐 본인이 밝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군데서 받았다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믿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검찰 뭐 취재를 전문으로 해왔던 기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랑 맞물려서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검찰에서 이게 리크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어제 사실은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주진우 기자가 4시 한 30분경에 조선일보라고 언명을 하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실수했네. 그리고 한 7시 10분쯤에 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다시 또 이 녹취 오늘 조금 전에 보셨던 특정 녹취를 공개하면서 조선일보가 지난번 박근혜 때도 그러더니 CCTV라든가 이런 영상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뭐 송주필 공격받으니까 대응 차원에서 싸우면서 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그랬나? 뭐 이런 취지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송 2군데에서 언급을 했어요. 실수를 가장한. 그건 이제 아마도 이제 취득 과정에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조선일보라고 밝히기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주진우 기자의 언명을 종합을 하면 직인의 특정이 안 됩니다만 11월경에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로부터 USB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는 내가 윤석열이랑 잘 통한다. 전달해 줄 수 있다. 딜을 해줄게. 이제 그런 말이 생략이 됐겠죠. 그런 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윤석열이랑 친하고 다이렉트로 통해? 그러면 네가 한번 딜을 봐줘. 뭐 그런 취지로 줬겠죠.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윤석열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상부에다가만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상부에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과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이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딜을 통해서 사적 그 회사의 사적 혜택을 본 거죠. 그렇죠. TV조선 관련 생각나시잖아요. 옛날에 저 한상희 변호사 때도 별점도 오히려 정상적으로 매긴 벌점 가지고 뭐 쟤들이 점수 조작했다면서 오히려 지금 공무원들 사법 처리까지 받게 하고 딜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아니 명태균한테 하는 것보다 조선일보한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니들이 나한테 딜을 요구할 수 있어라면 거기서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선일보 기자가 용산에다가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고 윗선한테만 얘기했다고 하면서 윗선은 자기 USB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용산에서 알고 경로를 하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은 명태균의 USB의 존재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야 만약에 내가 이거 딜을 안 하면 조선일보가 까겠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퀘스천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요 대목에서 그렇게 해서 조선을 통해서 알았으면 용산은 딜을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줄여서라도 받으려는 노력이라든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았어요, 용산? 근데 이미 조선일보와의 신뢰관계가 그 즈음에서 깨졌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10월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설 등을 통해서 윤석열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이 들어갑니다. 막 그 논설위원들, 컬럼니스트들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유튜브와 싱크로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쟤네가 나와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일보의 폐간을 포함한 계엄 정도의 수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소설이지만 한 번은 제안이 서로 맞제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맞제안 중에 대표적인 게 잠시 들어갔다 나와라. 그런데 그 부분을 명태균 씨가 못 받았을 것 같다. 이거는 저 소설입니다. 저는 좀 대표님인데. 따져 보자는 것이 조선일보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 왜 이걸 보도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의문이고 이 정도 내용이면 국정 개입이 명확한데 증거까지 있는데 조선일보 이거 만약에 본인들이 안 까고 삼자한테 넘어가는 순간 조선일보는 언론사로서 존재 이유가 제로가 되는 것인데 폐간해야 되고 사실은 사법 처리 대상이에요. 자, 아니 그 언론 윤리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이 중요한 대목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주진우 기자한테 줬다? 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가 내일이든 뭐 회사의 공개적 견해를 이제 밝히겠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든 뭐 맞다고 하든 이게 있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걸 주진우 기자에게 만약 전해줬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가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고 또 까는 이유는 뭐냐? 조선일보 아예 끝장내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저런 오해와 억측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걸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명태균이 맞느냐, 남상군이 맞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아까 윤석열 육성이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3자가 녹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태균은 이걸 엄청나게 들려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 했다고 주위 사람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군가 녹음을 했던 것 아주 흐릿한 장면에 야 당에서 뭐 내 말이 잘 안 돼 말이 많네라고 했던 그 아주 그 뿌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육성이 누군가의 녹음이 됐다는 명태균이 엄청 많이 이제 들려줬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보도하고 엄청 난리가 났던 게 2023년 24년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이걸 깠단 말이에요. 11월 4일 날 자,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페이스북에서는 육성이 있는 거 아예 없다. 라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은 이 녹음 파일을 조선일보에 전달해줬다.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태균이 알고도 거짓말시켰으면 지금까지 했던 앞뒤 안 맞는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제가 만나본 통화해본 명태균 그리고 주변 관계를 종합해본 명태균이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유형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출처가 명태균, 조선일보, 주진우 기자라고 하는 것을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됐겠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아니 근데 주진우 기자가 검찰로부터 취득한 거를 나름대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아예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라고 하는 초대형 언론사를 지목해서 거기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주진우 기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커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줬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시점에서 더 이상의 녹취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자기가 빼돌린 USB를 통한 협상력이 살아있는 것이죠. 없다고 그래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출처를 논하는 이유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어디서 이 파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논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검찰이냐 조선일보냐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결국 이거를 누군가가 누출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정치 파장과 정치의 맞습니다. 어떤 기획 이게 네. 뭐냐를 읽어야 되는데 결국에 저는 조선일보인지 검찰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이해관계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 둘이.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연결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에서 이해관계는 지금 한동훈을 밀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은 네. 다음 대선판에 한동훈을 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요. 그 윤석열은 대놓고 지금 극우 쪽과 맞닿아 있어요. 지금 예.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 게 윤석열이 다음 대권 주자를 점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땡땡땡이라고. 근데 그게 아주 유력한 설이 김문수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검찰에서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을 해체시켜버리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고 그럼 윤석열을 완전히 매장시켜서 한동훈이 정의로운 사람, 이걸 바로잡을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줘야 될 절박할 이유가 있다. 근데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극우들이 조선일보 절도운동해요.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를 열독 운동을 네. 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아니라 스카이 데일리. 네네네. 데일리하고 매일신문 이런 거 봐야 된다. 조선일보가요 지금 몇만 부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극우, 윤석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여기가 진짜 보수야라는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검찰과 조선일보의 이해관계는 같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 둘의 간섭이 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은 전부 헌재 재판에 관심 있는 듯, 헌재 심리에 관심 있는 듯 하면서 자기들 마음속 시계는 전부 조기 대선에 가 그렇죠. 있고 네. 진영 간의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 출처가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암기욤님 스픽스 만세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제 정치 죄송합니다. 네. 이 정치 판도와 관련해서 이제 이 녹취가 더 의미를 바라는 것인데 사실 이 정치 판도의 큰 지금 하나의 가르마를 타고 있는 게 윤석열이 김문수를 후계로 지명했다는 것인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주류 매체에서 그 윤석열 면회 갔다 온 국임당 관계자들 발로 땡땡땡 김문수 얘기가 이제 제가 보도가 맨 되기 먼저 시작하던데 사실은 공개를 했었죠. 사실은 네. 우리 신영환 교수가 그 당시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네, 네. 확인한 내용이랑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취재가 팩트로 확인되는 네. 과정이거든요. 그 대단히 중요한 특종을 하셨어요. 벌써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한 제가 20일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전에 우리 이상우 기자님이 용산이 이 건을 언제 알았냐, 이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알았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그렇죠. 이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거나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지만 주요한 내용은 보고를 계속 중앙에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저는 기획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든 내용들을 사차치 다 아는 거는 검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주진우 기자한테 설령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선일보는 아까 어떤 기자가 명태균 게이트 같이 연결됐다고 하지만 네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검찰 쪽에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자, 검찰 쪽에서 예를 들면 그 용산에다 이거를 그냥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다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결국 검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누가 깠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주 기자가 이것을 폭로한 것은 우리 공적 가치로 너무너무 큰 것이고 큰 거죠. 의도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 이유를 국민들로부터 설득할 것이냐, 설득을 이제 이렇게 동의를 받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면 검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이걸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깔 것이냐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지금 주 기자가 했던 이것은 공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이 지금 뭔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이 의심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쪽이고 그리고 명태균은 정말 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놀라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명의 의견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부인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뿌린 것인지 아무 의미가 없게 돼 버렸죠. 왜냐하면 불가지론 결국 답이 없다. 그러나 존재는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주 기자가 계속 이렇게 폭로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우리 그 명태균을 수사했던 창원지검의 수사팀 8명이 다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연소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았던 세력 이게 검찰 내부의 어떤 세력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 세력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15,300분이 넘게 이제 동시 시청하시면서 잼잼님께서 주진우가 특종하니 배 아프네. 배 아픈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정말 큰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보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진 건 과거지만 지금 미래에 엄청난 보석들을 깔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의 해석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 저 진짜 중요한 궁금증이 생긴 게요. 민주당이 사실 처음에 이 일부 녹취를 먼저 공개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네. 근데 그 10월 편집된 요약된 거였잖아요. 네. 그게 진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네. 녹음인데, 근데 그 녹음 파일은 지금 편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본이 이렇게 긴데 윤상현이가 이런 것도 다 생략되고 네네. 코어가 없어진 채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생략됐던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야씨 저 원본 나오면 나 큰일 나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 관여했던 게 저게 있나 없나 녹음 파일이 왜 저기 편집돼서 나갔지? 민주당이 원본 가지고 있을까? 막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명태균은 없다고 페이스북에 공언을 막 했잖아요. 없다고 민주당 사기치지 말라고. 예. 근데 그 시그널은 그 명태균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나 안 구해주면 나 터트립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준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유포하지 않겠다. 예, 이 선에서 내가 딱 스킵 해놓고 있을 테니까 날 빨리 구해줘. 근데 지금 이게 나가는 순간 이제 명태균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연이 끊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태균의 의사는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확실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시점이 이미 이제 윤석열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삶이 더 이상 윤석열과의 딜은 무의미한 것이죠. 다음 권력이 어디인가를 만약에 명태균의 의도가 여기에 일부라도 묻어 있다면 거기에 방점이 있겠죠. 근데 이 날짜를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올린 날이 11월 4일이거든요. 네. 2024년 11월 4일. 그날이 잘 생각해 보시면 수사 보고서가 완성돼서 올라간 날이에요. 네. 11월 1차 수사 4일이. 보고서. 그리고 7일 날 대국민 담화가 나왔죠. 네, 대국민 방화를 하죠. 가슴에 불을 예. 찌르는. 그러면 요 날 요렇게 말한 것이 그냥 혼자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짝짝꿍이 됐을 수 있다. 어떤 물 밑에 뭐가 네, 있을지도 모르죠, 이게. 그래서 협상을 한참 진행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명태균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일 이제 당장 그 김한나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하면 뭐 오늘도 통화를 해보니까 명태균은 접견하면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내일 저희가 역전용사 나오기로 했는데 하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명태균은 3시간만 다 채운대.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올라오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명태균이 아마 이제 본인의 견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남상근 변호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제 저 녹음된 내용은 팩트니까 그것이 팩트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갔는지 검찰에서 흘렸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에 만약 명태균이 줘서 딜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대로 본인이 이제 뭔가를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묵인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졌다. 오늘 저게 터지면서 당장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저격보다 실제 윤석열 김건희가 저렇게 했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의 계획이 좀 더 흩어진다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마지막에 가야 될 게 윤석열 김건희일 텐데 맞아요. 너무 일찍 이제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지금 오늘 거 터지면서 약간 한숨 돌리는 두 분이 있겠네요. 세 분이죠. 당장 뉴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세 분은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중심에 있었고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러면 홍하고
저 오 시장이 뭐 이런저런 걸 했다는 것이 일단 뉴스에서 지금 이 순간은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 근데 저는 오히려 홍의오한테는 악몽이 시작됐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은 계속 검찰 수사해라. 너네 검찰 수사 안 하면 너네 정치 검찰이야. 이렇게 배짱 튀겼거든요. 못할 뭔가 것 없을 같으니까. 줄 알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못할 줄 알고. 이 홍의용은 김건희의 부분 집합이에요. 김건희 수사에서. 이게 김건희 수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 날조와 거기에 따른 대가성이잖아요. 근데 요 똑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게 오이용이야. 여론조사 조작과 대가성. 네. 그래서 김건희가 수사되지 않으면 오이용도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네요. 네. 김건희가 움직여야 뒤에 딸랑딸랑 방울처럼 끌려가는 수사라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 수사가 이제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면 오이용은 끝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검찰에서 진짜 흘렸다 그러면 이것의 명확한 수혜자가 누구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쓰나미로 쓸려 나간다. 오히려 더 쫄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우리가 의심했는데 네. 우리 특종 기자 주 기자가 조선일보를 딱 찝어버리니까 아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좀 우리가 좀 취재를 할 필요가 있어지는 네. 겁니다. 근데 한동훈한테 검찰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동훈 놓고 여론조사를 해도요. 거의 뭐 최하위권입니다.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출판 기자님이 한다고 해서 한동훈이 올라갈까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한동훈 올라갈까요? 저는 이미 구조가 한동훈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 확장성은 오세훈이 얘기하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쪽 구구 쪽은 김문수지. 예를 들면 개혁은 유승민이지. 네. 한동훈 이건 상당히 어정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일정 정도 나름대로 좀 득표하려고 그러면 자기 색깔이 확실하고 자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쪽도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 탄핵했어. 예를 들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승민, 오세훈 다 탄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의 결론은 한동훈이 예를 들면 한 2, 3위권까지 갔어. 그러면 검찰이 한 몸을 걸 수도 있죠. 근데 검찰이 바보입니까? 검찰은 여태까지 결국 마지막 기회주의적 속성을 다 해가면서 권력과 함께 권력의 한쪽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한동훈한테 충성한다, 목숨 걸었다 이 말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유 있는 짧게 한 예, 말씀만 예, 좀 예. 부탁드려요. 네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기자지만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김문수가 탄력이 안 붙고 있어요. 탄핵 국면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지금 박스권에서 처지는 추세고 오이용이 그럼 떠야 되는데 오이용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딱 눌려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사실은 한동훈밖에 없는데 한동훈 지금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준석이랑 이낙연이랑 붙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꿈살리다가 물론 깨졌지만 한동훈이 주장하는 내용이 윤석열과 이재명 청산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낙연이 똑같은 지금 말을 짓고 있거든.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이낙연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포위하는 구도로 가면서 김문수랑 당내 경선 시작되면 김문수는 사실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약간 그 지금 아프신 분이거든요. 오늘 저 턱걸이 하는 사진도 올렸는데 아직 나 젊어.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 예, 저는 이상호 기자님 말에 전제가 되려고 하면요. 네.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또 이낙연 그리고 예를 들면 탄핵 반대했던 그룹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권영세 뭐 그리고 또 김문수 이런 쪽이 남아 있고 새로운 정치판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맞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위 예를 들면 보수 결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거나 이걸 결집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상대적으로 당신 보수냐 진보냐 얘기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들이 어쨌거나 큰 틀에서 탄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탄핵을 한 축이었던 한동훈에 대해서 동의한다? 제가 보기에는 뭐 각자 상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에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검찰이 전통적으로 킹메이커를 하는 방식이
공소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혹은 기소를 안 하더라도 정보를 흘리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런 구도에선 검찰은 너무 쉬워요. 꽃놀이패를 쥐고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싫어하면 오세훈 거 흘리면 되고요. 홍준표 싫으면 홍준표 거 흘리면 돼요. 너무 좋아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에게 뭔가 수사권이나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건덕지는 별로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쉽다 검찰은. 근데 또 예.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내부에서 친윤도 있고요, 그렇죠. 친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친한과 친윤이 아닌 또 검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입장에서는 한쪽을 예를 들면 손들어주거나 줄 서는 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한동훈 그 출판사에서 이제 홍보를 위해서 보도 자료처럼 앞에 이제 서머리를 해서 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황당한 내용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민들 목에서 계엄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한동훈의 본질을 여실히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죠. 그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기 검찰 경력은 싹 지우고. 그러니까 이 내란 전국 초반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구도가 맞는데 지금 이제 탄핵이 되고 지금 다 조기 대선 준비하려고 머리 막 싸매고 있잖아요. 언론은 누굴 밀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계는 그야말로 이제 경제계에서는 그 언론을 손에 쥐고 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경제계에서 과연 재계에서 과연 극우가 되기를 원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출구가 필요해. 지금까지 보수는 결집한답시고 극우에 기대 가지고 겨우 이제 생명줄을 붙여놨는데 지금은 안전하게 여기랑 결별할 명분이 필요해요. 그 명분이 명태균이다. 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게 또 높다고 한번 봐요.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권성동, 권영세가 그 비공식적으로 오세훈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중도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예를 들면 오세훈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정치판을 주도하고 있는 국힘 내부에서는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오세훈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싶은 거죠. 근데 선거가 탄핵 결정 인용이 되면 2달 만에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상층에서 이 여론을 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국힘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재계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아니 재계 입장에서는 반노동 정책 그리고 철저하게 친기업 정책 그런 부분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재벌 개인은 기업에서 그렇는데 거죠. 세력이 네. 있어요. 온유인님께서 한동훈 노노노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주 기자가 이제 공개한 저 녹음 내용은 이제 하나는 확실히 정리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탄핵은 100%다. 윤석열 탄핵 안 시키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쐐기를 박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최후 변론과 그리고 저 내용의 공개와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까지 다 나왔던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뜨겁게 열띠게 토론을 하듯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의 시한폭탄이 째깍 가고 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국민들에게 아나 무인을 넘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화면으로 지금 언제 시작하는지 계속 2개를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지 막지도 않았는데 담을 넘는다라고 어거지 쓰는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의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담을 넘는다. 왜 넘었을까요? 두 분은 지금. 아니 저는 저 치명적인 척하는 게 저거 너무 짜증나. 김계리 네. 변호사 하나도 안 치명적인데 아하. 말투만 치명적으로 자꾸 네. 하려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영상을 트는 이유가 국회를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를 막은 적이 없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담 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이요. 그 얘기했어요. 너 왜 계엄 해제하러 안 들어갔어? 했을 때 막혀서 못 들어갔어 이 사람들아 이랬거든요. 네, 네. 막혔다고 얘기했어 자기 당들도. 본인들이. 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제가 당사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 경찰들이 다 막았죠. 네. 그리고 또 안에서도 막고. 다 근데 막아도 예. 있었죠. 근데 바깥에 우리 시민들이 저를 올려줬어요. 근데 또 막어. 예를 들면 예.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성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원식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계리인지 김괴리인지 모르겠지만 참 괴이한 얘기를 하네요. 이게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그 제 모습이 YTN에 다 나왔어요. 근데 아니 그 사진만 동영상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찍으면 근데 저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저런 식으로 팩트를 막 그냥 되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날 그 우원식 의장님이 담을 넘으셨잖아요. 근데 저녁에 뭐 약주를 많이는 안 하시는 걸로 알지만 반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날 낮에 11시에 윤석열이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잖아요. 저녁 만찬을 원래는 윤석열하고 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갑자기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우원식 의장님께 저녁 만찬을 대신해 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반주를 곁들이거나 뭐 할 수 있는데 키르기스탄이 무슬림인데? 그러니까 그날 술을 안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담을 무사히 넘을 수 오히려 있었다. 우원식 의원이 원래 선약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원래 선약은 술 마시는 약속이었다. 거기 갔으면 엄청 드셨을 텐데. 거기 갔으면은 잘 제 드시지 시간에 않고. 못 오셨을 수 있지. 정말 이재명 서로 대표께서 존중이다, 우연이 다 뭉쳐서 하늘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진짜 작은 일들도 다 그렇게 뭉쳐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날 전 이재명 대표가 차 타고 오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 라이브 방송 듣고 시민들이 다 여의도로 국회로 오신 거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넘어간 거지. 만약에 시민들이 없었으면 우리 못 넘어. 이재명 대표고 우원식 의장이고 다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탄핵 사유 중에 중요한 게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봉쇄했다. 군과 경찰이 출동해서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막은 적 없다는 얘기 자꾸 우기는데 근데 여러분 계엄 선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국회예요. 그렇죠. 경찰부터 바로 출동했어. 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김용현 장관에 대한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막 승진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계엄하기 전에 군부터 먼저 출동시켜가지고 막아놓고 계엄하자니까 자식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의 상황 인식이. 그러니까 옛날같이 무슨 권위주의 독재 시절처럼 군부터 출동해서 국회 꽁꽁 막아놓고 그 다음에 계엄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었다고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막은 적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리고 개변입니까? 더구나 봉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도 그렇죠. 윤석열도. 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집 나서면서 유튜브 켜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뉴스공장 보면서 알았는데 유튜브 켜기 전에 김어준 씨랑 이희재이 이 작가한테 방송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도 없을 때인데 이재명 대표가 호소하는 거 보고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다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저거 예. 이미 정부는 막혀 있는 상태에서 돌아 들어간 것인데 저걸 가지고 호도한다?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짓을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이게 마지막 변론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날 이렇게 저 코미디를 보여줘서 저희가 한참 웃는데 1시간 다 되도록 15,000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봉수님께서 김계리가 개변하고 있네. 개변이 아니라 늘 푸른 소나무님께서
김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김계리가 계몽을 주장합니다. 과연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아는 거를 이제 계몽된 건가요? 또 치명적인 척해. 하나도 안 치명적인데. 완전 감동입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진짜 변호사니까 너무 답답한데, 자 지금 계몽할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이러면 위헌이에요. 그 계엄 사유가 없어요, 헌법상. 그렇죠.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양아치 짓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한데 이거 자체가 위헌 자백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자백이라는 얘기를 하도 사람들이 하니까 중간에 헌법재판 도중에 살짝씩 말을 바꿨어요. 계몽이라는 얘기를 바꿔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논리로 바꿔놨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마지막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렸어. 계몽하려고 한 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그럼 위헌이야 이 사람아. 아우, 일당 독재 파쇼라고 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인지 김괴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김계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21대 교육이 4년 있었고요. 지금 22대 때는 한노위에 있는데 한노위 때 저희들 한 번도 여당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상임위 통과시킨 거 없고요. 21대 때는 딱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당 독재라는 그 개념 알구나 하는 얘기인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전 참 답답하죠. 제가 도의원 할 때는 예를 들면 그 협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요 그냥 상임위에 올립니다. 그래갖고 그 다수 쪽이 많은 쪽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 무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국민들이 과반 의석을 줬으면 하다 안 되면 표로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파쇼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파쇼. 이겁니다.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사실은 예를 들면 본질은 같지만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노위 의원분들과 이재명 대표가 방향에 대해서 본질은 같지만 뭐 방향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상임위 입장 존중했습니다. 25만 원 주는 거 갖고 뭐라고 하더니 자기들 100만 원 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당 독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당 독재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계리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전형적인 윤석열적 수법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그 중대한 역사적 판단을 하는데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저런 정도 수준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 판사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수준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가 하고 있는 저 행태에 좀 제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저분한테 변론 맡기가 되겠어요? 재판하는데 저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쟁점이 있는 논쟁에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해서 정말 아이한테 미안한 얘기고 완전히 지금 수준 이하잖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 중요하지 개인한테는. 그러나 저것은 역사적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엄중한 법적 논리로 왜 탄핵이 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계몽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저건 가중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상 잠적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감성적인 변론을 하려면 본인의 결론과 자기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이어져야 돼요. 네. 자기가
아이 낳고 출산하고 아이 기르느라 민주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랐어요. 나는 개몽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서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까? 그렇죠. 진짜 감동을 주는 거는 오히려 국회 측 대리인 중에 이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까봐 나는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 맞아요. 모두가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눈물 지었어요. 눈물 났죠. 네. 아니 멀쩡하게 간 아들을 갖다가 반란군에 가담시켜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윤석열이 했다는 그 목소리가 훨씬 호소력있지. 근데 저는 김계리 변호사를 위한 변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저거 말고도 다른 주옥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저분이. 확실하게 죽여버리려고? 그 국회 내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맞아요. 오늘 있다. 뭐라고요? 국회 내에 예. 빨갱이들이 7점 몇 퍼센트가 7점 몇 퍼센트가 있다. 퍼센트를 얘기하면서 막 민주당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이거 한 거단 말이야. 조국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가가 있고 뭐 그런 누가 얘기도 하신 분이에요, 저분. 국가보안법 위반 전가를 쭉 불렀어요. 이름 실명을 쭉 얘기했어요. 실명을 정청을 해도. 네. 20몇 명 저기를 있다라고 하면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뭐 그러면 민주당 때문에 국가 전복 사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사변 상태가 민주당 국회의원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도대체? 예. 아니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반환했습니까, 파쇼라고 민주당이? 예. 벨롱님께서 저런 자도 변호사가 되는 게 신기하다. 야마도란님께서 계몽된 괴리. 자 지금 1시간 되도록 14,000분 이상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열띤 토론과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마치 정지화면처럼 지금 헌법재판소 현장 영상을 보고 있는데 곧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사과를 조금이라도 할까 안 할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갑자기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섰는데 진짜 할까 안 할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분량을 할까? 아마 지금쯤은 한참 술이 땡기는 술신데 사과를 했어요.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 거대 야당 내란 세력이 국민선동 예상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나도 벗어나질 않나? 저게 사과한 겁니까 지금? 거대 야당 내란 세력이 국민을 선동한다. 일단 진행자는 국민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본인한테 지금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건 아닐 그러네요. 테고 네. 지금 뭐 야당하고 내란 세력이 이제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 그대로 미청왕이 전법이나 전술이 헌법재판관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닐 테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집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작전을 쓰는 것인데 뭐 익히 저렇게 생각했죠. 본인이 지금까지 펼쳤던 모든 논리를 가지고 다 하는 것은 국민이 믿지 않든 믿든 자기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오늘 풀 버전 다 들어보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저런 사람은 돌아오는 순간 나라는 내전 상태로 빠질 것이다. 그렇죠.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라 네네. 흉기다. 국회 그리고 측에서도 예. 그렇게 말을 했죠. 국정을 다시 바꿀 수 있나 돌아오면 제2, 제3 내란을 안 하는 법 있냐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정치 상태가 말짱한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전술적인 면에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저는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이제 다른 몇몇 변호인들과 윤석열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 저럴 수 있다. 실제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사회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저게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두들기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 지금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광인의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인이다. 미쳐버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끝장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후 84일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국민의 삶은 어떤가요? 또 하나 나왔습니다. 거대 야당 계엄 트라우마 악용해서 국민을 선동한다. 예, 의원님. 저는 그 광인의 전략일까 아니면 실제 모습일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 김계리 이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성별 입장 차이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연배도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 저희보다 3, 4년, 4, 5년 인생 먼저 산 분이지만 그 연배 전후의 사람들의 생각과 윤석열 생각은 완전히 인식 구조가 다릅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강훈 목사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강화문에서 집회하는 태극기 성조기 들고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해서 안 돼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과 또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이미 뭐 완전히 간극의 차이라는 건 저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 제일 큰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네. 지금 윤석열 한마디가 계속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이 뭐 줄탄핵 포함해서 예를 들면 내란 상황을 조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냐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사실은 헌재는 헌재 내란 외환 이것만 보는 거지 다른 거 안 보는 거잖아요. 감성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지금 비상계엄 후 84일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자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성찰했나? 나온 게 네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그렇죠. 있다. 자, 이게 아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그냥 첫 마디에서 끝난 거예요. 이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는 건 이제 태극기 모독부대 내란 좀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 일반 국민의 깨진 평화와 그들의 분노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계몽의 대상인 것이지. 네. 그 내란 좀비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니들이 고생해서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지지 기반인 뭐 한 줌의 폭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적지 않은 내란 좀비 또는 예비 폭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진짜 우리 새로운 정권 하에서 정부 하에서는 진짜 제대로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라고 하면서 방임해 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민주 시민 교육이거든요. 저들은 지난 일제시대 때부터 독재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정권 차원의 반공 멸공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냥 무비판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지적인 자극 없이.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지금 이어받고 있는 20, 30대도 계몽하지 못한 민주 시민 교육을 철저하지 못한 우리 민주 정권과 민주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반성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 뭐 이런 계몽군주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 미몽에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 중에 내란 공작 세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네. 지금 군인들 중에 양심 선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위에 있는 사령관들은 애매한 얘기를 하지만 밑에 있는 군인들 중에 양심 선언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다 내란 공작 세력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 평범한 소시민들의 양심을 완전히 깡그리 적대화해가지고 내 편 드는 사람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다 적대 세력, 공작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끝까지 이따위로 나오나. 지금도 속보에 보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계몽령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끝까지. 이 얘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이성호 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전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방향 이게 주요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민주시민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혁신교육 예를 들면 무상교육 예를 들면 무상급식 예를 들면 큰 틀의 주요 그 시대에 맞는 아젠다 그걸 통해서 이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실제로 세상에 대한 안목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 그게 저는 민주사회로 나가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추가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몽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순간 놔버렸어요. 공중파에서 사실 그런 거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역사물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놓쳐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엄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증오범죄 그리고 그 내란 사범 같은 경우 전두환을 우리가 자연사하게 만들었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전두환을 추적하면서 다큐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커. 그러니까 전두환을 보고 정치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엄벌하는 거 법원 측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도 보면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악성 매체가 독버섯처럼 지금 막 그 향기를 독가스를 뿜고 있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아니 어떻게 광주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내란 좀비들이 집회를 하면서 스카이들이 40만 부를 풀었는데 거기 일면 톱이 5.18 북한군 뭐 소행 뭐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광주에서 근데 광주 시민사회에서 하는 말이 스카이데일리 저런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1년 전에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뭘 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경찰이? 오늘 무서운 사실 하나 제가 오늘 경험했는데요. 저희 아침에 저는 한겨레 신문을 집에서 보는데 그럼 아침 한 5시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한겨레 신문을 방으로 가져오죠. 근데 나갔더니 스카이데일리가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의원님 댁 앞에? 예예예. 뭐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걸 놔두고 왔는데 제 알 사람이 이렇게 문 열고 나갔다가 한겨레 신문인 줄 알고 스카이데일리가 돈이 많아져서 막 무가로 막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니 그게 표적에서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당신 이거 봐라라고 이제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스카이데일리가 뭐 오히려 공격받으면서 집 더 앞에 부수가 늘어나고 있대요. 예. 두 번째, 저는 이상우 기자님 뭐 여러 가지로 다 동의하지만 계몽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통용돼야 되냐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계몽하는 시대는 아니고 하여간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적인 인식 그리고 판단에 대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이거에 대한 큰 틀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 저는 패러디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혹시 오해하셨으면 제가 정정하게 제가 요 맥락에서 꼭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구에서 왔잖아요. 대구 거의 뭐 다 우리나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지만 지금 대구에 그래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젊은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집회하다 보니까 권리의식이 생기고 헌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강의 요청하시는 시민단체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 대학생들 지금 문제의식 가진 대구의 귀한 이 젊은이들을 이대로 그냥 날아가게 하면 안 되고 이 기회에 모아서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이게 뭐 중구난방이에요. 시민단체가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모아지지가 않아. 근데 이 모으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구에서 민주당이 버린 지역이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적극적인 뭔가 진짜 발걸음을 좀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대구도 좀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벤트들을 강연을 막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제 자주 오긴 하던데 잘 알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최강호 의원이 얼마 전에 영천에 가서 특강하러 가면서 이제 그 동대구역에 갔는데 최강호 의원을 알아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리고 이제 인사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 대구에도 제가 봐서는 한 40%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에 아주 열렬히 지금 찬성을 하고 있을 때고요. 너무 이제 대구를 이렇게 고립시키거나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가보면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구도 이제 드러내놓고 좀 민주진보 진영이다. 드러내놓고 탄핵해야 한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걸 부끄러워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아니니 너무 전국적으로 보고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는 방식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만요. 네. 저 속보에 보면 북한의 지시를 따라서 총선 대선에 개입된 정황이 나온다. 지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변론 중에 이게 있었나요 혹시? 아니 오늘 김계리가 아까 뭐 하는 이야기 중에 뭐 북한 지령으로 민주노총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 그런데 변론 중에 어떤 그런 증거를 낸 적이 있나요? 아니, 지금 마지막 지금 최우진 주장하는 거야 그냥 근거 없이 주장하는데
그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때 잡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또 계엄령과는 또 인과론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요. 실제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쌓아놔야 되는 게 북한에서 사전에 간첩을 보내서 뭔가 공작을 했고 민주당이 간첩 잘 들어주세요. 예, 예. 잘 들어주세요. 민주당이 다 간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논리적 근거로 있어야 나중에 싸울 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을 거고요. 충분히 저는 윤석열이 저런 논리를 가지고 미치광이 전법을 쓸 것이라고 예상도 했고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탄핵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저 말을 하느냐. 언젠가 자 이재명 정권이 국정 운영 잘못할 때 봤지? 북한 지령 받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극소수가 모여서 정말로 동량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네. 방식으로 세력 유지 기반인데 해도 너무하다. 마지막 변론에서 윤석열이 나와서 자 강덕구 의원도 이재명 대표도 다 간첩이다 라는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것을 0.00001%라도 인정하겠느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시차 때문에 헌재께 이제 얼굴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 속보로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지금 저희 중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 샜다. 뭐 더 봐봐야 뭐 기존 주장에서 특별한 거 없다. 제가 네네. 유튜브 채널 이제 요즘 쭉 이렇게 이제 스크린 해보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브 채널도 북한 지령으로 움직였다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드러내는 순간 자기 존재 기반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지령으로 민주당이 또는 이런 정치인들이 윤석열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극우 중에서도 극우. 이걸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기서는 목표가 내가 극우 중에서 왕극우다라는 걸 그렇죠. 지 스스로 이제 만들기 위한 이미 탄핵 당할 건 알고 그 뒤에 이제 메시지를 던진다. 예, 전 오늘 마지막 최후의 진술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뭐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최후의 진술하는 경우가 없었고 오늘 본인이 하는 네. 건데 저는 뭐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면서 임기 연연 안해 개헌 정치 개혁이 마지막 사명. 저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개헌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 오늘 좀 어설프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좀 열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8명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선에서 오늘 최후 진술까지 다 듣고 정리를 내일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게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는 객관적으로 이미 다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에 헌법재판관 8분들이 큰 틀에서 상식선에서 이성적인 선에서 다 저는 입장 정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날까지 사실 오늘 아마 대명령 천지에 싸복 입고 돌아다니는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끝나면은 다음 선거니까요. 네,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도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우리 윤건영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 보니까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네. 경호차 타고 왔다. 경호차 타고 왔다는데 그러면 그렇죠. 뭐냐? 경호차 안에서 전화 마음대로 했을 거거든요. 네. 비화폰으로 누구랑 했을까? 김건희한테.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시 받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까지도 일말에 개헌과 정치 개혁이 마지막 사명이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왜 그러면 호송차를 타고 계속 나왔는데 오늘 유독 캐딜락이라는 경호차를 타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불법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뭐 특검 수사가 되든 어떻게 하든 이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예측하신 대로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다면 참 어처구니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정말로 야 보통 넘는다. 아니 최악이다. 계속해서 지금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어가서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계속 간첩 뭐
반공, 대공.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이제 보태면 지금 윤석열 탄핵이 억울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재명과 뭐 민주당이 싫어서 표 안 찍는 거 일단 뭐 제쳐놓고요. 뭐 싫으면 안 찍으면 되니까. 윤석열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게 대통령으로서 또 마지막 순간 탄핵을 받는 일종의 피청구인으로서 보여주는 저 태도에 정말로 대한민국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동의합니까? 제가 그냥 민주당에 미쳐가지고 이재명이 간첩인데 종북 주사파 활동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텐데 저런 정도의 수준 대통령을 만들어 놨으면 정말로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정말로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꾸짖는 것이 최소한의 보수가 보여줘야 하는 예의가 아니냐. 손가락 자른다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손가락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렇게 보여주는 저 태도가 윤석열의 본 모습이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178번의 대통령 퇴진 집회가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이다. 아니 제가 수도 없이 나가봤지만 저 북한에서 지령받은 적 없는데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북한 지령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북한에 누가 지령을 하는데 김정은이가요? 아니 저희가 윤석열 발언을 논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게 최후 변론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저 행위를 어떻게 국민이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나는 찍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뽑았어.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이 보수 정권의 대표 주자로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예.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소위 말하는 촛불행동 대통령 퇴진 집회에 계속 나갔던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근데 실제로 우리 당 지도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전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는 당 차원에서도 뭐 강문 가고 뭐 이렇게 했죠. 다시 말하면 한 뭐 130회까지는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뭐 우리 김용민 의원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김준혁 의원 그랬는데 북한 지령대로 된 것. 아까 예를 들면 이재명 뭐 완전히 뭐 북한 지령대로 뭐 그 빨갱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현을 맞지 않다는 표현도 사실 적절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저게 돌지 않고서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대통령이 와서 북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 민노총에 간첩 활동했던 사람이 뭘 했는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식 주체 사상, 김정은식의 지배 방식을 대한민국이 추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70년대에 나와도 이게 안 통하는 건데 2025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직전에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아유 정말로 한국 사회가 80년대 전두환 독재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리고 예를 들면 70년대 소위 말하는 뭐 주사파니 뭐 또 뭐 NLPD 뭐 이런 주사 쪽이랑 뭐 소위 뭐 NLPD 쪽 이런 쪽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근데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는 그런 아주 극히 일부분이 있었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제도권 안에 주류인 민주당 안에 그런 생각을 한때 가졌던 분이 극소수로 있었지만 지금 어느 누구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당당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채무고 이제 색깔론을 반박할 가치도 없는 네. 소리 같은 얘기인데, 네. 근데 저 얘기하는 건 그 계엄 사유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변호사들이 거죠. 강조하라고 자꾸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계엄이라는 거 하는 이유 영장 없이 왜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영장을 집행할 국가기관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법원이 막 부서지고 경찰서가 불에 탔어. 그럼 도둑놈들이 활개쳐도 잡을 경찰이 없어요. 그러면 영장 언제 청구해서 영장 실질심사 한 거야? 빨리 잡아서 군대가 법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 발령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때문에 무슨 경찰서가 마비가 되며
어떤 법원이 재판을 못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혀 개혁 사유 안 됩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민주당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겠습니다. 저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양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면 야 정말 저질이다. 제가 진짜 이런 말씀을 잘 안 쓰는데 놀고 있는 꼴이 저질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말 쓰겠습니다. 이복수님께서 수준 이하네요.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부하하님께서 윤석열, 김건희 북한으로 고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맨카인드님께서 억장이 무너진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프로님들, 패널님들도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TV를 폭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1시간 한 지금 반 가까이 11,300분 넘도록 1,800분으로 갑자기 저기 했네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윤석열이 계속 했으면 밤을 새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해설할 가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